자, 우리가 오늘 공부 이어갈 부분은 교재로 보면 496쪽에 직접 강제라는 파트예요. 그죠? 그러면 항상 공부는 전체 어느 파트를 공부하나 이거를 알아야지. 그지? 이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했고, 그죠? 국민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 그런데 이행을 하게끔 의무 이행을 앞으로 장래, 지금 의무 이행 안 하고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의무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거, 그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슨 조치라고 부른다 그랬지? 국민한테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나 안 하나 기다려봤다가 이행 안 하는 게 확인되면 강제하는 조치, 응? 이런 걸 통틀어 뭐라 그래? 강제 집행 조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길게 말하면 행정상 강제집행 이렇게 말하자. 근데 강제집행 조치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 요거를 강제집행하는 수단 세부적으로 이제 수단을 따지면 네 가지로 나눈다. 응? 네 가지 뭐뭐 있어요? 응? 대집행 배웠잖아. 응? 그다음에 이제 옛날 명칭으로는 집행벌 이렇게 부르고 최근의 명칭으로는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르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직접 강제,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이행강제금까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한테 의무를 부여했는데 의무 이행 안 할 때 이행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치로 강제집행 수단 중에 하나인 직접강제. 그래서 교재 2권의 496조 할 차례죠. 근데 직접 강제라는 조치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이 셋은 그래도 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대집행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것도 내년에 시험에 출제가 유력해. 왜냐면 올해 대집행 조치가 여러 번 있었거든. 그 광화문 광장에 막 불법 천막 설치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강제 철거하고 막 이런 조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국회 앞에도 막 또 불법으로 천막 설치해서 그것도 또 지금 대집행 문제가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시사적인 것도 있고 원래도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분야인데 특히나 이제 내년엔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나오고 강제징수도 나오고 이렇게 셋이 주로 나오는데 제일 적게 나오는 비중이 적은 게 직접 강제. 그래서 낼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의의 직접 강제는 어쨌든 국민이 부여받은 의무를 불이행할 때, 의무 불이행할 때 행정기관이 누구 대신 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직접 어떻게 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의무가 이행이 된 것과 똑같은 상태를 직접 만들어내는 조치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거기 대표적인 예 뭐 있어요? 그 예 체크해 봅시다. 그거 알아둘 것. 대표적인 예. 그거 체크 시험에 뭐예요? 그러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강제 퇴거시키는 조치. 응?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응? 근데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러면 신체를 잡아서 강제로 비행기 태워 보내버리는 거야. 응? 응. 이런 조치.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국민한테 부여된 의무가 성질이 뭐냐 이거 안 따지고 쓸 수 있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모든 의무를 대상으로, 모든 의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인데 이게 특징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대집행은 어떤 의무에 대해서만 쓸 수 있어? 이게 대신 가능한 의무. 본인이 이 의무 부과되는데 그 의무가 본인만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대신해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이라고. 그런 거 우리가 한자 말로 대체성이 있다느냐.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만 쓸 수 있는 수단. 그지? 그런데 직접 강제는 의무 종류 안 가리고 쓸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모든 의무를 대상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논점만 하면 쌍가로 2번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가 당연한 얘기로 지금 국민한테 다 이거 강제하는 거 아니야?
이거 국민에게 강제한다는 건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고 뭐 불이익 침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에게 강제로 뭐 하는 거는 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국회의원한테 법률에 근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 있어야 되냐? 그렇다.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법들에 그런 게 있느냐? 했더니 오른쪽에 가니까 박스. 그지? 다시 예 드러났지? 불법 체류유기행 강제 퇴거한다든지, 그죠? 여기 이제 실제 시험에서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직접 강제 조치 예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 뭐야? 쉽게 말하면 영업소를 강제 폐쇄시키는 거야. 이제 이런 조치할 때 봐. 이제 어떤 업소가 있는데 영업소가 있는데 뭘 위반을 했어. 그래서 원래 이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좀 처음부터 아주 센 조치 안 하고 처음에는 뭐 영업 뭐 한 달 영업 정지 이렇게 좀 약한 영업 조치를 했어. 그러면 영업 정지 한 달 동안에 영업하면 안 되는 의무가 부여됐는데 또 영업을 해요. 영업 정지 안에 또 영업을 해. 몰래. 또 걸렸어. 그러면 이번에 좀 더 센 조치. 허가 취소. 이제 영업 못하게 만든 거야. 허가 취소됐는데 또 몰래 또 영업을 해. 그럼 이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먼저 조치를 해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계속 무허가 영업하는 걸 내버려둘 수 없어. 그래서 무허가 영업하면 처벌도 해요. 그 사람 데려다가 이제 재판해 갖고 벌금형 뭐 이런 것도 이제 처벌도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영업을 계속한다. 그지? 그거 영업 계속하는 상태를 막아야 돼. 그거의 최후의 방법은 뭐야? 영업소를 폐쇄시키는 거야. 강제로. 그래서 막 잠궈버려. 업소를 잠궈버리고 자물통 채워서 그리고 거기다 다 표지판 붙여. 이 업소는 폐쇄, 강제로 폐쇄된 업소이므로 출입 금지함. 그리고 막 편말 붙이고 막 게시판 부착하고 이런 거 법에서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최후의 방법이야.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영업소 강제 폐쇄 이게 대표적인 예.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4번은 한번 재밌는 얘기야. 생각해봐. 와, 막 사회에 전염병이 막 전염성이 매우 높은 전염병이 유행할 조짐이 있어. 그래갖고 국가에서 뭐 인천시에서 특히 유행한다. 그럼 인천시장이 다 뭐해? 전혀 예방접종 맞아라 하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안 맞아. 그중에 안 맞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보다 약한 조치부터 해. 근데 이건 대신 맞아줄 수는 없잖아. 대집행이라는 조치는 못 써. 대신할 수 없는 의무니까. 그러면 이제 법에서 그 예방주사 맞을 때까지 맞도록 압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면, 즉 이행 강제행위란 걸 부과하도록 돼 있다면 그걸 몇 번 부과해 보겠지. 근데 얘가 이행 강제행위라고 돈을 부과해서 이제 돈을 부과하는 목적은 안 맞아도 돼. 돈 내는 걸로 끝내자. 이거 아니거든. 돈을 부과하는 목적은 그 예방주사를 맞도록 압박하기 위한 거야. 그지? 근데 얘가 몰라.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돈은 내는데 예방주사를 안 맞는다. 그래도 이거 그냥 끝내는 거 아니잖아. 돈도 안 내고 예방주사도 안 맞아.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 전염병 예방을 해야 돼, 지금. 얘가 안 맞고 돌아다니면서 뭐 지가 또 전염돼가 또 퍼뜨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궁극적 목적은 전염병을 막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뭐야? 신체를 잡아야 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주사를 놔야지. 이게 최후의 방법이야. 응? 그래서 뭐 그런 예가 있어. 근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직접 강제 조치는 결국 거기에 뭐래? 야, 예방주사 강제로 놨다가 그 사람 뭐 부작용이 나가지고 사망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세 번째 줄. 첫째 줄에 보면 가장 강력한 수단. 그래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응?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써야 돼. 그래서 키워드는 최후의 수단. 응? 그러니까 다른 방법보다 이제 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국민한테 좀 불이익이 덜한 수단부터 먼저 써보다가 결국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많지 않아. 이거는 너무 이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잘못되면 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이해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한편 이제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법에 어긋나게 막 하는 거다. 응?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승복 못해야 하고 싸우고 구제받는 방법은 자 우선 동그라미 1번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강제로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직접강제 조치의 성격은 뭐라고? 그거 밑줄. 권력적 사실행위. 응?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여튼 국민한테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 국가기관 등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첫째 끝에 처분의 성질을 인정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를 처분이라는 성질을 갖는 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처분이 되려면 우선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법 집행 조치, 그래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래야 이게 처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처분에 해당, 권력적 사실행위 성질을 갖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 그러니까 직접 강제 조치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하는 게 법에 어긋난 거다, 위법이다 생각이 들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해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못하게 해달라, 소송할 수 있다는 거지. 일단은 그렇긴 한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기는 좀 곤란한 점이 많아.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이 강제로 하는 조치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달라 소송하면 한 몇 개월, 최소 막 한 5, 6개월씩 걸려서 판결 나오는데 이거 언제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동그라미 2번 보면 단기간의 종료, 그지? 짧은 시간 내에 다 이미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했던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 구제 방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나버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위법한 조치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청구해서 금전적으로 돈으로 배상받는 게 보통은 이제 현실적인 구제 방법으로 활용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일단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성질의 행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제일 구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5번 강제징수 나왔어요. 그러면 강제징수도 시사성이 꽤 있네. 응? 엊그제도 보니까 이게 자동차세 안 내고 그런 사람들 인천시에서 강력히 세금 걷기 위해서 모이는 거 보도 봤어? 어떻게 했었어요? 막 저 골프 연습장 이런 데 가고 차 번호판 떼잖아.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 그 기사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돈도 있으면서 막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번호판을 떼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내는 사람도 있고, 응? 아니 뭐 천태만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여러분들 이거 세금 안 내는 사람 이번 주 초반인가 매년 하는데 국세청에서 아마 1억 이상의 세금을 5년 이상 안 내고 있는 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명단 공개해요. 그래서 명단 공개 이번 주에 발표됐어요. 국세청에서. 개인과 사람 합쳐서 한 6천 명이 넘어요. 안 내고 있는 세금 총합계는 5조가 넘어요. 그것만 제대로 걷어도.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내느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래요. 자, 보니까 자, 강제징수의 의의는 키워드가 뭐냐면 첫째 줄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 요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그 중에서도 핵심인 게 금전급부 의무, 그러니까 금전납부 의무, 그러니까 돈 내야 될 의무. 응? 국가나 인천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비롯해서 뭔가 돈을 내라 하고 부과받았는데 의무 부과인데 안 내고 있어. 그 돈 안 낼 때, 내야 될 의무 이행 안 할 때 강제로 낸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만드는 조치가 강제징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강제징수는 어떤 의무 이행할 때만 쓰는 조치냐면 돈 내야 될 의무 이행 안 할 때 쓰는 조치다 이거지. 그 부모. 자, 법적 근거,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 이 법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런 역할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법이 있대? 국세징수법. 밑줄 알아두고 법 이름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에서 이제 강제로 징수토록 했어요. 그러면 쌍거려서 뭐 절차 보면 이 국세징수법에 보면, 자, 맨 처음에 대표적인 예가 세금이지. 우리 세금 부과하는 걸 조세 부과 처분 또는
줄여서 과세처분이 이른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너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라 의무를 부과한 거지. 근데 얘가 의무를 이행을 안 해. 납부하라는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해.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이제 강제 징수 절차야. 독촉장을 보냅니다. 응? 이게 첫 단계야. 독촉장. 그래서 독촉. 그런데 거기 두 줄 일단 큰 틀에서 절차를 독촉을 했는데도 안 내지? 그러면 뭐 할까? 재산 압류 조치를 해. 압류 조치. 압류를 해놓고도 기다려봐. 세금을 내나 안 내나. 근데 안 낸다? 그 압류해놓은 재산을 팔아요. 매각. 압류한 재산을 땅이나 건물, 자동차 이런 걸 팔아. 매각을 해서 그럼 팔면 현금이 생기겠지? 거기서 이제 뭐해? 거둘 세금 걷는 거지. 떼고 남는 건 돌려주고. 응?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요게 강제 징수 절차예요. 응? 4단계 조치가. 근데 여기서 요 압류 조치부터 청산 절차까지 이렇게 3개의 절차를 또 이렇게 묶어서 체납처분이라는 절차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체납처분. 그러면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더 세부적으로 하면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도감매청 이렇게 순서로 그게 절차에서 두 줄 써놓은 거 아니야. 그죠? 일단 절차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독촉. 당연히 너 왜 내라는 의무 이행 안 하냐? 응? 날짜 언제까지 주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납부해라. 그때까지 납부를 안 하면 법에 따라 압류 등 이 체납처분 절차 진행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독촉의 뜻 읽고 지나가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하나 체크해야 돼. 숫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다. 독촉장 언제까지 보내야 돼? 법으로 정해놨어요. 독촉장 언제까지 보내래? 상대방 내야 될 의무 이행기간 지난 때부터 언제까지? 다음 페이지. 10일 내에 상대방 납부기간 지난 후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야 됩니다. 공무원 측은. 응? 그 숫자 한번 시험에 한두 번 나왔었어. 10일 내에 발급해야 된다. 요 첫째 줄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이렇게 독촉하는 조치는 법적으로 어떤 성격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키워드가 뭘까? 첫째 줄. 이거 두 가지 공부해야 된다. 행정기관이 독촉하는 조치는 거기 밑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지행위. 그러면 이것도 행정행위의 한 종류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이 통지는 처분의 성질을 인정받아요.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로 뭐겠어? 행정소송 대상이로 삼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은 행정기관이 독촉하는 조치가 독촉은 또 반드시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말로다가 독촉하는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막 말로 독촉했다든지 그건 위법이고 하여튼 독촉 조치가 법에 어긋났다. 그러면 상대방은 행정소송 제기해서 이거 취소해달라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두 번째 줄. 근데 행정기관이 보통 보면 독촉장을 한 번만 딱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재산압류 조치 들어오냐? 아니야. 보통은 독촉장을 여러 차례 보내. 응? 그러면서 다시 날짜를 또 언제까지 잡아준다. 그때까지 내라. 몇 차례까지는 해요. 독촉장을 여러 번 보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집행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대집행의 첫 단계가 계고장이잖아. 계고장도 보통 한 두세 차례는 보냅니다. 최소. 그러고서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언제 철거 들어간다고 영장 통지했잖아. 보통 독촉장도 여러 번 보내. 그렇다면 독촉장을 여러 번 보냈을 때 1차, 2차, 3차 뭐 3번 보냈다고 치자. 그러니까 세 번째 오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독촉한 조치는 위법이야.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다고 치자. 그러면 마지막 온 거, 세 번째 이거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래. 제일 첫 번째 한 걸 소송해야 된대.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독촉이 반복이 된 경우 제일 첫 번째로 독촉장 보낸 것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한 거는 그냥 날짜만 한 번 더 연기해 주는 것이지 새롭게 국민한테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는 아니다. 이거 저거하고 똑같잖아. 대집행에서 계고장 여러 번 물을 때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2번, 3번 중시하고, 동그라미 4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 이제, 절차상, 이 독촉은 법에서 이 세금 강제 징수, 압류하고, 이런 거, 재산 압류 조치, 강제로 팔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로 정해놓은 거야. 따라서 이 독촉 절차를 안 거치고 어떻게 돼요? 재산 압류부터 바로 들어갔다? 압류 조치 위법이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4번에 그냥 읽어. 독촉은 이 이후에 행해질 재산 압류, 매각 이런 조치가 적법하게 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콤마 뒤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 놓고 얼마 동안 안 거두면 국가의 세금 징수권 없어져? 세금 부과해 놓고 안 걷는 일이 몇 년간 지속되면, 몇 년 지나면 국가 세금 못 걷어요. 상대방 의무 없어져요. 얼마인지를? 5년. 세금을 부과해 놓고 5년간 징수를 안 하면 세금 징수권 없어져. 상대방은 얼씨구. 그치? 응? 자,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야? 국가가 행사하는 세금 징수권도 법이 정한 일정 기간 행사 안 하면 권리 소멸, 그런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 제도라고 그러잖아. 근데 5년 되기 직전에 독촉장 보냈어. 그럼 어떻게 돼? 독촉장 보낸 이후로 다시 5년 또 시간 버는 거야. 그런 효과를 우리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야, 5년 되기 사흘 전인데 독촉장이 딱 그때서야 이거 왜 일 처리 안 하고 있었지? 3일 남겨놓고 독촉장 보냈다. 그러면 또 5년의 시간을 버는 거다. 응? 그런 효과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응? 자, 동그라미 5번. 그러면 4번하고 연결되래. 반드시 독촉 조치를 하고 나서야 재산 압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독촉 조치를 안 거치고 바로 재산 압류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 이 압류 조치는 절차를 안 거친 위법인데, 근데 위법의 정도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 있는 행위로 본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런 얘기는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중시 동그라미 5번 판례에 따르면, 자, 독촉 절차 없이 압류 조치를 했다면 압류 처분은 뭐야? 위법인데 위법 정도는 무효까지는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본다는 거. 곧 시험 쓰이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독촉으로 했음에도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조치 들어가죠. 그죠? 이때 재산 압류의 뜻은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써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독촉이라는 것은 두째 줄, 그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밑줄 쳐주세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처분은 뭐 갖다 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상의 처분은 누구한테 상속되게 하거나 누구한테 계약 맺고 팔아놓은 게,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사실상 법률상 마음대로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걸 금지시키는 조치다. 그래서 재산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조치다. 이거지? 자, 그래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 금지. 자, 그리고 압류행위는 당연히 강제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이거 재산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갖는 거니까 압류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에 해당.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압류 못하는 재산이 있어요. 법으로다가 절대 압류 못하게 해놓은 재산이 있어요. 어떤 거는 압류 못하게 할까? 최소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지. 숟가락, 젓가락, 응? 그 다음에 무슨 밥상, 응? 그 다음에 3개월치 먹을 쌀, 뭐 식료품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옷가지, 애들 책, 교복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꼭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쫙 법으로다 압류 못하는 재산들 쫙 명시해놨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생활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근데 밍크 코트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없어. 그건 압류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첫째 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누구 재산이래? 이거 밑줄 쳐요. 누구 재산? 의무자의 소유 재산. 일단 따라서 이 의무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 세금 부과받은 그 사람 의무자, 그 사람 거래야 돼. 근데 그 사람 재산이 아닌 거는 압류 못해. 응? 법이 그렇게 나왔어. 의무자 소유 재산.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있으면서도 안 내는, 고의로 안 내는 사람들 요거를 피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차, 땅, 집, 자기 이름의 재산으로 안 해놓지. 응? 자기 자식, 배우자,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놔. 친척 등. 응? 그러면 내 거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인 게, 그러니까 국가 측에서 맞으면 야, 이게 이름만 얘 앞으로 해놓은 거지 이 의무자 소유 재산인 거 맞다. 이거를 명확히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압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피해가는 거야. 응? 아, 이게 참. 어쨌든 법 규정이 의무자 소유 재산만 압류할 수 있어요. 응? 그리고 재산의 종류는 안 따진대.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뭐 재산의 종류는 그냥 읽어보자. 처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이든 땅과 건물 같은 부동산이든 뭐 자동차 뭐 이런 귀금속 이런 거 같이 동산이든, 이 동산은 움직일 동자니까 뭐 재산인데 이동이 쉬운 거,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 대표적이고, 응? 또 무채재산권이라는 건 지적재산권이라고도 말하는 거, 특허권, 뭐 저작권 이런 것도 다, 응? 안 따진다, 그지? 여기까지. 일단 핵심 말하면 의무자 소유 재산이야. 조금 아까 했듯이,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 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세금 안 내려고 기피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땅이나 건물은 다 등기하도록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자동차도 등록을 하고,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다 통장 이름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로는 재산을 안 숨겨놔요. 그런 거 숨겨놓으면 다 찾아내서 압류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응? 누구 건지 이름 안 남는 재산, 뭐 국가에 등록하거나 등기 안 해도 되는 재산 이런 거로 싹, 그런 거 뭐야? 뭐 귀금속 이름 안 남잖아. 누구 건지. 또는 뭐 미술품, 응? 그림 막 수억짜리 그림 이런 거, 그지? 응? 그다음에 또 뭐야? 또 뭐 있지? 뭐 골동품 뭐 이런 거, 그지? 그런 거 같은 걸로 이제 해놓고 나중에 이거 누구 거냐? 내 거 아닌데요? 그지? 뭐 이러면 압류 못하는 거죠. 그 사람 건지가 이게 등기 기록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압류하기가 쉽지 않지. 응? 야, 엊그제 국세청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보도 나온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수억 원 자기 뭐 돈을 어떻게 했어? 그 분재라고 있지. 그 사람은 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작게 해서 분재라고 해서 키우는 거 있잖아. 또 그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래.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분재를 막 수억 원씩 사서 어디 시골에 뭐 비닐하우스에 해놓고 거기다, 이 사람은 취미생활이 그건가 봐. 세금을 안 내면서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재를 사가지고 시골에 이렇게 해놨대요. 근데 또 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또 탐문해갖고 이 사람이 그 분재를 엄청 좋아한다. 그리고 그걸 수억 원씩 사서 지방에 어디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놓고 키우고 있다. 그걸 또 알아내서 가서 그걸 분재를 압류, 응? 그걸 또 팔아가지고 이제 세금 또 걷고. 그러니까 이 행정위와 공무원 측하고 이 사람들 간의 이 숨바꼭질이야. 응? 요새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찾아내요. 쫓아다니고 추적하고. 그래서 특히 서울시는 이름이 있어. 서울시는 이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재산 추적하는 전문 팀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알아? 38기동대. 이 드라마로도 한번 비슷하게 했었어. TV에서, 그지? 그때 마동석이 나왔었나? 그지? 그래갖고 그런 거 한번 다뤘었고, 그런데 그 38기동대의 38이라는 이름이 왜 이제 붙였냐면,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선언돼 있어. 그게 38조야. 그래서 거기서 따서 38기동대라고 이름을 쳐서 이게 재산 추적하는 팀. 응?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의무자 소유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또 사용하고 있고, 좀 국가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을 개정해갖고 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자기 땅이나 건물, 뭐 차 이런 거를 자기 친척 명의로 이름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지가 타고 다니거든. 직거나 다름없이. 이런 거 추적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몇 촌까지인지 이 친척들도 재산을 조사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 재산이 맞는지, 아니면 원래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 재산을 맡아갖고 이름만 빌려주고 맡아갖고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친척까지로 개정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내가 알았는데 실제 통과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또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5번에 두째 줄리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압류, 금지 또는 제한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건 생활 필수품은 압류, 금지. 그 다음에 제한은 압류는 할 수 있는데 2분의 1까지만 압류. 대표적으로 월급. 세금 안 내는 월급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압류는 할 수 있는데, 월급은 압류는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다 월급 받은 거 다 압류해 버리면 그 사람 생활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가는 이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해 줘야 되거든, 헌법상. 그렇기 때문에 월급 전액을 압류는 못 하고 반만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거기까지가 주로 시험 나오고, 다만 내가 설명만 하나 해볼게.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8번 있잖아. 근데 그 밑줄 치지 말고 설명 들어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자, 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장하는 사람이야. 그 세금을 안 내서 목장에 소들을 압류했어. 소 100마리 압류를 했어. 그런데 100마리라고 이제 숫자 해가지고 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압류한 이제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새끼가 태어났어. 응? 그러면 이 새끼도 압류한 걸까? 아니면 압류할 때는 그 100마리만 압류했는데 새끼 나오니까 101마리가 됐다. 그러면 101마리를 새끼까지 원래 압류를 같이 한 거로 볼까? 애매하지. 근데 뱃속에 들어있는 새끼도 몰랐다 하더라도 압류를 같이 한 거로 봐. 그런 거를 이제 동물을 키우면 동물의 새끼 낳는 거 있지? 이런 걸 법률 용어로 천연과실이라 그래요. 응? 과실, 천연과실. 응?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 통장 예금해 놓으면 이자 붙지? 이런 걸 이제 법정과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은행에 통장을 압류해 놓으면 그 이자 붙는 것도 그것도 압류한 거로 같이 친다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규정한 게 그게 동그라미 8번에 써놓은 거야. 응?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또 읽고 지나가자. 10번은 세무서장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했던 걸 즉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11번은 이럴 일정한 경우면 압류했던 걸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10번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압류 해제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이런 11번은 압류 해제해 줄 수 있는 거고, 그지? 참고상으로만 읽으세요. 자, 그러면 시험에 중요한 거 밑에 판례 알아보기 있어요. 1번 중요해요. 자, 1번 알아보기 전에 조금 아까 읽었던 거. 자, 재산 압류할 때 누구 재산만 압류할게? 그럼 법이 정해놨다고? 의무자 소유 재산만 압류하게 돼 있어. 따라서 그럼 판례 1번 아마 행정위원이 착각했나 보지? 의무자 소유 재산이 아닌 제3자,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그럼 법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압류한 조치이기 때문에 위법이며 위법 정도도 무효래. 그래서 그 얘기 알아두세요. 첫째 끝에 납세자, 납세 의무자 소유 재산이 아닌 제3자 대상을 3자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다. 당연 무효다. 그 다음에 2번도 판례 중요. 자, 첫째 끝에 재산을 압류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 안 내고 있는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가서 뭘 압류했냐면 3억 원짜리 그림을 압류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너무 차이가 크잖아. 세금 안 내고 있는 세금은 겨우 100만 원인데 3억짜리 그림을 압류하면 너무 가격 차이가 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 나가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해야지. 1억, 3억 나가는 재산을 압류하는 건 이건 위법이야. 응?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 집에 갔더니 이제 100만 원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10만 원 이상 나갈 재산이 없어. 유일하게 있는 재산은 그림 하나야. 근데 그 그림은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몰라. 그 그림은 우리 엄청난 옛날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어.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3억 나가는 그림이야. 응? 그러면 압류할 만한 가치 있는 재산은 그것밖에 없다면 그거 압류해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 3번 보니까 처지 끝에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그러니까 압류한 재산의 이제 일단 추정되는 금액이 징수할 세금액을 넘는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압류 조치를 당연히 무효인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안 그래? 아이고. 아니 그리고 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넉넉하게. 근데 이제 너무 원래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짜리 재산 압류해서 팔아가지고 그러면 300만 원으로 현금이 바뀌면 100만 원 거둘 거 걷고 200만 원 돌려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건 문제 없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재산이 유일하다 그럴 때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3번 판례가 있는데 3번은 여러분들이 1권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야. 응? 1번에서 보면 두 개 단어. 자, 첫째 줄 세금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둘째 줄 끝에 위헌 결정 이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재판소 위헌이라고 결정 내려진 이후에 세금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 들어가는 거 못하는 거고 위법 하면 무효다. 그래서 둘째 줄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 이렇게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세금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이 났는데 세금 안 낸다고 강제 징수 들어가는 건 위헌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응? 이건 이제 요 정도 합시다. 요거는 1권에서 이미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압류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지. 이 세금을 독촉받고 재산까지 압류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세금을 갖다 내면 압류를 반드시 해제해 줘야 된다. 그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응? 넘어가세요. 그럼 뒤에 가서 5번 판례도 체크합시다. 자, 5번 판례 보면은 자, 이거야. 자, 독촉장까지 보내고 세금 안 내니까 재산 압류까지 했어. 압류까지 하니까 상대방 세금을 갖다 냈어. 그제서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행정기관에는 압류했던 거를 풀어줘야 돼. 압류를 해제해줘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갖다 냈다고 압류한 조치가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거기 5번이 뜻이 그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고지된 세금액이 납부된 경우, 그러니까 갖다 세금을 냈다면 행정기관이 했던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압류했던 건 해제해 주기는 해야 되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압류했던 조치가 당연히 무효인 건 아니다. 왜냐면 압류했던 조치는 적법이었지. 근데 이제 갖다 내면 압류를 해제해 줘야기는 하지만 그게 압류했던 게 위법이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응?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6번도 저 앞에서 공부했던 건데 뭐야? 세금 안 내는 사람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뭐 했어? 수색을 했지. 그런데 뭐야? 재산을 압류할 만한 재산을 못 찾았대요. 그리고 결국 뭐야? 압류의 목적은 달성을 못했어요.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세금 징수권을 행사한 거야. 다만 그 목적은 달성 못했다더라. 따라서 압류 조치의 효력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자 결국은 6번 문장 중요하고 끝에가 핵심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요거를 만약에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돼? 아이고 압류를 한다고 갔는데 압류할 만한 재산을 못 찾았다. 그래서 압류의 목적을 달성 못한 경우는 국가의 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시켜주는 효력이 안 생긴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X야. 그래도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다시 5년을 버는 거지. 응? 그렇지? 그리고 7번도 체크. 그죠? 그래서 특히 시험에 쓰이는 문장은 마지막 문장. 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상대방 세금 안 내는 사람 재산 압류했대. 압류 처분하고 압류 처분이 있고 또 뭐까지 했냐면 이 사람 재산 압류했다고 법원의 등기소에 등기까지 다 해놨어. 이 사람 재산 압류가 됐다는 걸 그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이 땅이나 건물이 행정기관에서 압류됐다 하는 것까지 다 기재되게 압류 등기까지 다 맞춰놨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뭐야? 상대방 측은 압류 처분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응? 이거야.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두 줄. 응? 시험 문제는 그 두 줄 위주로 나오는 거야. 요걸로 요거 좀 궁금하면 그 앞에 것까지 왜 그렇게 봤는지 앞에 네 줄을 설명 읽어보고 시험은 밑에 두 줄.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자, 독촉장도 보냈고 안 내니까 상대방 재산 압류까지 해놓고 또 기다려보는 거야. 그래서 압류까지 해놓고 기다려보는데 갖다 내면 압류 해제해 준다 그랬잖아. 근데 계속 안 내. 그러면 이제 압류한 재산을 팔아야. 이 매각이야. 파는 거. 자, 매각이라는 절차에서는 몇 가지가 논점인데 뭐 동그라미 1번은 읽고 지나가고. 그죠? 현금, 통화가 현금을 말하는 거야. 현금은 뭐 매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근데 2번. 이거 공부해야 된다. 매각하는 방법. 원칙은 무슨 방법으로 파는 거래? 쉽게 말하면 공매, 입찰 또는 공매. 이게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공매라 그러는데 경매 쉽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이 경매하는 걸 공매라 그래. 경매로 팔아야 제일 높은 가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경쟁을 붙이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원칙은 공매 방법으로 파는 거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야? 뭐 미술품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뭐 아까 뭐 키우던 소를 압류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계속 압류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살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제 또 압류한 물품이 뭐 보관이 계속 어렵다, 변질되고 그러겠다. 뭐 이런 거는 신속히 빨리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특정 업자하고 계약 맺고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특정 업자하고 계약 맺고 특정인하고 계약 맺고 파는 거 있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수의계약. 그러면 방법은 원칙이 경매로 파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파는 것도 허용된다. 법이 그렇게 허용했다는 거. 근데 보통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세무서장이 만약에 세금 안 내는 사람 재산 압류까지는 하지만 실제 경매로 팔고 이런 건 대부분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 맡겨. 거기서 이제 경매로 하는 건 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그 내용 써온 거 읽고 지나가세요. 4번도 넘어가고.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중요한 거 동그라미 7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매행위의 성격. 그러니까 공매행위는 뭐야? 여기서 강제로 파는 거죠, 재산. 공매행위는 강제로 파는 거예요. 이건 처분이다. 처분이니까 뭐야? 행정소송 대상으로 상대방 싸울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공매행위 성질 뭐래?
대리행위. 공법상 대리행위. 그러니까 이 재산은 누구 거야? 의무자 거지. 그 의무자 지 재산이니까 지가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안 팔고 있어, 지 재산을. 그래서 법이 행정기관으로 그 사람 재산을 대신 팔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그래서 팔아서 세금을 징수토록. 응? 공법상 대리행위.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재산 파는 행위를 대신하는 거야. 대리행위. 그래서 처분이다. 그런데 공매처분이 있기, 공매행위가 있기 전에 거기 밑줄 공매하기로 결정 내리고 공매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 거기까지 있죠? 그거 밑줄. 그거는 뭐라고?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 아니다. 응?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절차를 말해보면 요 매각하는 방법에 이제 공매. 이거는 실제 강제로 파는 행위를 말하지? 그래서 이건 처분이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 두째 줄에 있는 공매 처분하기 전에 공매 결정 및 공매 사실 통지 나오죠? 요거 여기 있는 거야. 공매하기로 공매 결정 및 뭐야? 통지. 이게 뭐냐면 자, 의무자한테 재산까지 압류해 놨다가 기다려 봤는데도 상대방이 세금 안 내잖아. 그러니까 의논해가지고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 재산을 경매로 팔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 이건 행정 조직 내에서 이 사람 재산을 공매하기로 결정 내리는 거야. 내리고. 그리고 너 재산 공매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당신 재산 하고 문서로 통보해 주는 거야. 의무자한테. 근데 이 통보해 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결정 났으니까 알고 있어라. 통보해줘. 그럼 통보를 받은 의무자는 진짜 이거 경매로 팔리면 안 되는데 경매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통부에다 세금 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경매 안 하지. 돌려주지. 근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알려주는 의미만 있지 뭐 이거를 통보를 해준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매 결정하고 공매 결정 내렸다고 통지해 주는 거 이거는 상대방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는데 불과하니까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처분 아니다. 꼭 알아두고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쓰세요. 두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처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대상은 안 된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 요 뒷단계인 공매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이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의 행위인 공매가 적법하게 되기 위한 적법이 되기 위한 절차예요. 절차. 필수적 절차적 요건이야. 뒷단계인 공매가 적법하게 되려면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돼? 공매 결정 내렸고 그렇게 공매하기로 결정 내렸다는 걸 통지를 반드시 의무자한테 필수로 해야 돼. 따라서 이거 안 거치면 어떻게 될까? 응? 공매 통지 이거 공매 통지 없이 곧바로 공매했다면 어떻게 돼? 응? 이거는 위법. 절차를 안 지켜요. 이거는 위법이 된다.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돼. 위법이 되는데 위법 정도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위법 정도는 취소 사유다. 이게 판례로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응?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 있으니까 또 봅시다. 자, 판례 1번 첫째 줄 공매는 문장의 주어 판례 1번 키워드 따라가. 공매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거지? 판례 1번. 응? 세 줄이 있지만 핵심은 공매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응. 자, 2번은 첫째 줄 공매하기로 한 결정 그 자체. 그치? 이거 뭐야? 조직 내에서 세무서 행정조직 내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계속 안 내고 있네? 독촉을 받고도 아무래도 이 사람 재산은 경매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공매하기로 한 결정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대상. 그러니까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 아니다. 또
셋째 줄 뭐 했어? 공매 통지. 이제 결정 내렸잖아. 공매하기로 결정 내린 다음에 의무자한테 너 재산 경매로 팔기로 결정 났습니다 하고 통지해줘요. 환지하게 돼 있다 그랬어. 그러면 셋째 줄에 공매 통지도 뭐야? 공매 통지는 그냥 공매하기로 결정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무슨 권리 의무에 아무런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없기 때문에 결론 뭐야? 처분은 아니다. 그치? 그럼 똑같아. 3번 가면 첫째 줄 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인터넷 통해서 자 재공매하기로 내린 결정. 재공매하기로 내린 결정은 이렇게 되는 거다. 맨 처음에 한번 공매한다고 이제 경매로 팔려고 내놨어. 근데 뭐 아무도 안 사는 것으로 안 사.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가 이제 입찰자가 없어. 그럼 뭐 한다 그러냐면 유찰됐다 그래. 아무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로 내놓을 때 최저 가격을 얼마? 이 물건은 1,000만 원. 최저 1,000만 원으로 내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1,000만 원 최저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떻게 돼? 1,000만 원부터 올리잖아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1,000만 원에 사겠다. 어떤 사람이 나는 1,100만 원에 사겠다. 뭐 좀 더 올려가지고 이제 최고가 부른 사람한테 낙찰되는 거잖아. 근데 1,000만 원 최저 가격 내려도 아무도 사겠다는 자가 없어. 그럼 유찰. 그러면 이제 또 얼마 있다가 한 20-30% 다운 시켜요. 그래서 1,000만 원에 내놨던 걸 한 700-800만 원 뭐 이렇게 갖고 다시 내놔. 이런 게 재공매하는 거야. 응? 아니 1,000만 원 내는데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낮춰서 내야지. 그래서 재공매해야 되겠다고 결정 내리는 것도 똑같아. 조직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 이것도 처분 아니면 또 나왔지. 공매 통지도 또 그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문제 판례 4번의 문장의 주어 키워드 공매 통지는 이게 문장이죠. 자 공매 통지하는 것은 두 번째 줄 끝에 뭐래? 절차적 요건. 뒷단계의 공매 처분 뭐 이런 게 적법하게 되기 위한 절차상의 요건이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셋째 줄 읽어보자 눈으로. 행정청이 뒷단계인 공매 처분을 하면서 공매 통지를 안 했거나 했더라도 공매 통지를 적법하게 안 한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절차상 흠 있는 공매 처분이 돼서 공매 처분은 위법하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 절차를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하지만 결론. 뭐 여기까지는 그 정도. 그 정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셋째 줄이 중요한 거야. 그치? 자, 셋째 줄에 뭐라고 했어? 공매 통지를 안 하고 바로 공매 처분을 한 경우 그 절차를 안 지키고 해서 위법은 되는데 무효로까지는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6번은 6번은 그냥 설명만 들어봐. 6번은 이제 예를 들어 원래 어떤 사람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재산이 보통으로 하면 1,000만 원짜리 재산이야. 그러면 경매를 내놓을 때도 저 1,000만 원으로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근데 행정기관이 경매에 내놓으면서 500만 원을 내놓은 거야. 너무 싸게. 응? 그래갖고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800만 원에 낙찰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 원래 소유자, 의무자는 아니 그 원래 최소 1,000만 원 나가는 재산인데 500만 원을 내놓는 게 어디냐? 이게서 최소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건데 8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거지? 이거 그래서 그러면 그 원래 의무자가 그 재산 소유자가 반발하는 거야. 응? 너무 낮게 경매에 내놔가지고 가격을 낮게 내놔서 내가 손해 보게 됐다. 응? 아주 문제를 삼았는데 왜 판례가 뭐라냐면 야 그러면 그게 진짜로 1,000만 원 이상 나가는 가격이면 그러면 500만 원으로 내놨을 때 낮게 내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그럼 경쟁자들이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리고 경쟁이 붙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600에 사겠다. 어떤 사람은 700에 사겠다. 이렇게 하다가 800까지 간 거야. 근데 그 이상은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800 부른 사람한테 낙찰이 된 거야. 그렇다면 이 경매제도라는 거의 특성상 이게 싸게 나오면 경쟁이 붙어갖고
그만한 가치만큼 주고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응? 그런 점에 비춰서 이 경매를 진행하는 기관이 그 실제 가격보다 좀 싸게 이제 내놨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이게 위법이라고 말할 순 없다. 그런 취지야. 응? 자, 그 얘기가 쭉 뒤로 있어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세요. 그러면 이제 청산이라고 있죠? 그러면 매각까지 다 마쳤어.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바꿨지, 그지? 현금 바꾼 거 가지고 거둘 세금 걷고 남는 건 돌려주고 그런 과정을 청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청산에서는 동그라미 2번, 응? 체납된 국세 채권은 어떤 순서로 징수한다고? 체납처분비 국세. 응? 그러니까 체납처분비부터 먼저 뗀다고. 체납처분비가 이거야, 이거. 체납처분이 이거잖아. 응? 그 사람 재산 압류하는 데 들어간 비용, 또 경매하려고 막 신문에 공고, 인터넷에 공고 막 이런 거 내거든. 그러니까 압류하고 경매, 이 매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부터 먼저 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재산 압류해서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 응? 1,000만 원 현금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압류 매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00이 들었다. 그러면 200 빼고 나머지 800에서 본래 받을 세금을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빼는 순서가 체납처분비를 먼저 빼는 거예요. 본래 받을 세금보다 그거 중시. 근데 예전에는 체납처분비, 국세, 그 다음에 가산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법 바뀌면서 가산금은 빠졌어. 응? 그래서 체납처분비, 국세 요 순서로. 그리고 방가로 5번은 특별한 건 없어. 뭐냐면 야, 어떤 사람 세금 안 내서 안 냈는데 독촉장까지 보내봤는데도 안 내. 그리고 안 되겠다. 이 사람 재산 압류하고 해야지. 압류서부터가 체납처분 절차냐? 근데 압류해야지 했는데 가보니까 재산 하나도 없어. 진짜 아무리 뒤져도 그 사람 진짜 폭삭 망해갖고 세금 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무슨 이 절차를 진행해봐야 압류 매각하는데 이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건질 게 없어. 기껏해야만 한 30만 원짜리 뭐 하나 있어. 근데 그거 경매 압류해서 팔아봐야 비용도 안 나와. 그럼 뭐하러 진행해? 그럴 때는 그 체납처분을 절차를 진행을 중지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불복구제.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해놓고 이행 안 한다고 독촉하고 재산 압류하고 막 강제로 매각하고 이런 조치를 행정기관이 들어오면 상대방은 나 이거 승복 못해. 이건 다 위법한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아까 독촉 조치 처분성이 인정돼서 독촉 조치 나온 단계에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고, 압류도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압류도 취소해 소송할 수 있고, 공매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고, 다 소송 대상으로 싸울 수 있죠. 행정소송 법원에 할 수도 있고, 소송에 앞서 상급 행정기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거 먼저 해보고 소송 가도 되고, 행정심판 먼저 안 하고 바로 소송 가도 되고. 어쨌든 거기서 불복 및 구제에서 방가로 1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응? 자, 동그라미 1번 문장 읽어보면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서는 행정심판법에 적용 말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싸우라고 따로 규정을 뒀다. 그래서 문장 밑줄, 둘째 줄, 조세행정 관련, 조세와 관련된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하고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부분 체크. 조세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심판법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 안 따른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그러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쭉 써 있는데 읽어보자. 국세기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응? 또 뭐야?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직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를 읽고 그 위에 방가로 1번 번호 방가로 1번 제목 보면 어떻게 됐어? 절차를 이의 신청해 볼 수 있고, 응? 근데 이의 신청은 반드시 해볼 수 있는 거지. 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의적 절차고, 그죠?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아니면 또는 심판 청구란 걸 둘 중에 선택해서 청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 세무서장이나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보통은 세무서장이 일반 국민에게 많이 하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A라는 사람에게 뭐야? 세금 부과하고, 그다음 뭐야? 그다음에 뭐 안 낸다고 강제징수 조치하고 막 이런 거 들어오잖아. 그러면 세금 부과서부터 강제징수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A가 승복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뭐 한다? 자기한테 조치를 한 행정기관에게 다시 한번 재심사해서 결정해달라. 국민한테 조치를 내보낸 행정기관에게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이의신청이라 그래. 이의신청. 응? 이의신청. 근데 이거 꼭 해야 돼?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상이야. 그걸 임의적이라 그래. 그지? 선택상.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는데 해봤다고 치자. 응? 근데 했는데 뭔 소리? 안 들어줘. 아무 문제 없다. 안 들어줘. 그러면 뭐 한다? 국세청장한테, 응? 이보다 상급기 아닌 국세청장한테 뭐 해볼 수 있어? 이름이 심사청구라고 해서 이게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장이 막 이렇게 강제징수하고 이런 거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거 없던 일로 취소시켜달라. 심사청구란 걸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 다음에 심사청구. 근데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요거라면 여기는 선택이야. 또는이야. 그지? 누구한테? 우리 국무총리 밑에 조세심판원이라는 기관이 있어. 조세심판원장에게 뭐 해봐? 여기는 또 심판청구라고 불러. 하여튼 뭐 이거 뭐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심사청구라고 하든 심판청구, 이거 갖고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이거를 하든 조세심판원한테 심판청구를 하든 이거를 청구해서 결정을 거친 후에, 응? 근데 결정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결정 나왔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다 마지막으로 여기 결정이 나왔는데 구제해주는 결정 안 냈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또 그런 결정 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에다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법원에 행정소송 내려면 이거 안 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의적인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안 거치면 소송 안 받아줘요. 둘 중에 하나는 택해서 하나를 거친 후에 소송 가야 돼. 응? 자, 요게 핵심. 그래서 다시 밑에 방가로 2번 뭐라고 됐어? 행정소송 필요적 내지는 필수적으로 이거 거쳐야 된다 봐요. 둘 중에 하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보통 상급기관에다가 재심사 신청하는 제도가 행정심판이야. 응?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를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국세기본법이나 또는 세법에 의해서 행해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서 결정을 안 거치면 송제기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이 핵심.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을 중시하세요. 방가로 3번. 하자의 승계 문제. 근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죠? 1권에 하자의 승계 배운 거 있죠? 거기서 이 강제징수 절차 중에, 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강제징수 절차 늘어뜨리면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독촉이 있었고, 압류가 있었고, 매각이 있었고, 청산이 있었고,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죠. 쭉 여기서 여기까지는 체납 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그러면 이렇게 쭉 이어질 때, 자, 여기 조치는 뭐 하는 거라 했지?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고, 요 뒤에 조치들은 뭐야? 의무를 부과받고도 이행을 안 한다고 의무를 강제로 강제 실현하는 조치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조치는 서로 별개라고 봅니다. 응? 그래서
따로따로 법의 근거가 다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세금부과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이유로 내서서 이 뒤에 거 역시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거 주장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거로 보는 거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다 의무 강제 실현 상태에 만든다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진을 주로 요 행위들 사이는 뭐가 돼? 하자 승계가 되는 거로. 이거 다 공부한 거니까 한번 기억 확인하는 겁니다. 1권에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세금 부과처분은 독촉이나 체납 처분에 승계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강제징수 절차, 이 도감, 매각, 매청 사이는 다 승계가 된다. 요거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로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번은 다 앞에서도 공부해 있는 건데, 자, 두째 줄에 성업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뭐 위임받았어? 압류한 재산 경매로 파는 거 권한 위임받았대. 그지? 그러면 성업공사가 압류 재산을 경매로 팔은 조치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재산 소유자 누구를 상대로 수긍하래? 성업공사를 상대로. 그지? 공매 처분 권한이 위임이 됐잖아. 성업공사에게. 그 성업공사가 권한 위임받아서 성업공사가 자신의 권한처럼 공매 처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1번 판례 포인트는 상대방이 소송을 하려고 한다. 누구를 피고, 즉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느냐? 이게 초점인데 피고는 성업공사가 피고가 돼야지. 원래 공매처분권은 갖고 있었어, 세무서에. 근데 그 공매처분권을 성업공사에게 넘겨줬거든, 위임. 그러니까 성업공사가 권한자가 된 거야.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 맞다.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건 아니다. 원래 그거 핵심. 자, 2번. 자, 중요하게 여기서. 이것도 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야. 자, 2번의 핵심은 셋째 줄 끝에 국세 환급 결정 내려달라. 또는 국세 환급을 해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국세 환급 결정이나 이 환급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신청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환급 거부 결정.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고 세금을 냈는데 안 내도 될 세금이 납부가 된 거야. 그 뒤늦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세금부가 나왔는데, 응?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납부하다 보니까 영 하나 더 눌러갖고 100만 원이 납부됐어요. 응? 그럼 90만 원이 더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세무서장한테 그 90만 원 안 내도 되는 게 더 냈으니 90만 원 돌려달라고 신청한 게 환급해달라고 신청했어. 그랬더니 세무서장이 싫어하고 거부했대. 그럼 어떡하래? 그러면 세무서장이 싫어하고 거부한 걸 갖고 행정소송으로 이건 세무서장이 거부한 결정은 위법이니까 취소하는 판결 내려달라.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싸우래?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대. 왜냐하면 원래 10만 원이 부과됐는데 100만 원을 잘못 납부했으면 90만 원은 처음 낼 때부터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자동으로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그러고, 그러면 낸 순간부터 낸 사람은 돌려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했어요. 응? 그리고 잘못 납부된 90만 원 액수도 다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돌려줄게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만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무서장이 돌려줄게 안 돌려줄게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도 내가 돌려받는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무서장이 못 돌려줘 하고 환급 거부 결정을 했다 해도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 전혀 없이 바로 국가를 상대로 내가 낸 세금, 안 내도 될 세금 낸 건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니까 그거 반환해줘 하고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면 될 일이지, 세무서장을 상대로 못 돌려준다고 결정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이렇게 싸울 필요 전혀 없다는 말이야. 이게 근데 되게 자주도 나오지만 헷갈려해요, 많이. 그래서 또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 줄에 환급, 국가에 낸 세금 환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거부 결정했다 이거지. 그 거부 결정은 상대방의 환급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 앞에 거 보면
잘못 납부한 순간부터 법에 의해서 당연히 돌려받을 환급 청구는 당연히 발생한 거고, 얼마 돌려받는지도 법이 정한 기준 계산법에 따라 다 확정 나는 거이고, 뭐 세무서장이 돌려주겠다라고 해야만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유가 쭉 써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03페이지 거기에 이거 조금 어렵긴 한데 3번. 자, 첫째 줄 읽어보면 과세관청이 과세관청이 뭐까지 했대요? 재산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 압류 등기가 됐대요. 그러니까 재산 압류하고 압류 등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거 명백하게 이 사람 재산은 압류됐고, 압류됐다는 사실이 이제 등기부등본에까지 기재가 됐어. 등기가 됐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됐대? 두 번째 줄에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 이 사람은 마지막 줄 행정기관 세무서장이 압류한 조치, 압류 처분한 거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대.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원래 A 건물인데 이 사람 세금을 안 내. 그래서 이 A 건물 어떻게 했어? 압류했고 압류 등기까지 다 해놨대. 행정기관 세무서장이. 그랬는데 이렇게 압류 등기까지 돼 있는 건물인데 이 A 건물을 B가 넘겨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B가 이제 지건물로 등기를 해놨대요. 소유권, 이제 소유자는 자기다라고 등기를 해놨대. 그런 경우 이 B는 몰라, 그 건물 소유권은 B한테로 넘어갔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건물 자체는 압류가 돼 있는 겁니다. 압류된 상태로 자기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압류한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대. 이건 양도받은 사람은. 어쨌든 그냥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줄에 첫째 끝에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넷째 줄 세무서장이 한 압류 처분 무효임을 확인하더라도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가 이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네,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강제 징수 부분. 근데 너무 세무적으로는 안 나오니까 지금 한 정도도 좀 충분히 한 거야. 그 정도만 해도 기출문제 풀고 문제 대비하는데 문제 없어. 자,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응?